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외자운영원의 장민재 조사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남충현 부연구위원입니다. 박사님, 이제 우리 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죠. 4차 산업혁명인데요. 하지만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혹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4차 산업혁명은 일단 그걸 정의하려면은 1차부터 3차까지 알아야겠죠. 보통 1차 산업혁명 그러면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산업혁명 할 때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막 그때 영국에서 면직무공업 같은 게 발달을 하고 뭐 철도가 깔리고 이랬을 때가 그 1차 산업혁명 최초의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이게 왜 구분이 되냐면은 그때 19세기 한 초반쯤에 1차 산업혁명이 있고 이게 쭉 발전을 하다가 확 이렇게 가속도가 붙은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쓰는 가솔린 엔진이라든지 디젤 엔진 이런 것들이 발명이 됐고 그리고 또 그 전기가 이렇게 보급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경공업 중심이었다가 2차 산업혁명으로 가니까 중화공업 중심으로 더 이렇게 고도화되었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부터 가면 약간 좀 더 복잡해지는데 일반적인 그런 컨센서스는 그 1960년대 후반쯤에 그 우리가 쓰는 IC 집적회로 그러니까 그 반도체가 이렇게 발명이 됐거든요. 컴퓨터도 소형화돼가지고 이런 가정용 이런 소형 PC 같은 게 나오게 되고 이런 정보 기술의 발달을 이렇게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처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이게 용어가 되려 2016년에 그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이게 새로운 산업혁명을 부를 정도의 대단한 거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클라우스 슈밥 회장인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인터넷의 혁신이 4차 산업혁명의 대표라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IT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의 좀 더 발전된 형태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3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 사이 차이가 굉장히 좀 애매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둘 다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거고, 어쨌든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인공지능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빅데이터 분석 뭐 다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그 좀 시기를 구분해 볼 정도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일단 3차 산업혁명은 이런 굉장히 많은 혁신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게 IT 산업이라고 불리는 좁은 영역에 이렇게 갇혀 있었어요. IT만 홀로 빠르게 진보를 하고 나머지 산업은 거의 전통적인 상태 그대로 있는 게 3차 산업혁명이었는데 4차 산업혁명은 그게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 IT랑 상관없었던 산업까지 IT 기술이 확장이 돼서 굉장히 이렇게 IT 산업이 외연히 확장되는 시기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앞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인터넷 등의 혁신이라고 하셨죠. 그 중에서도 만약 가장 중요한 기술을 한 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궁금하네요. 뭐 같으세요? 아무래도 최근에 인공지능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예, 저도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인공지능 말고 딴 거는 안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기술의 기반이 되는 어떤 기본이 되는 그런 기본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목을 치자면 뭐 국영수를 잘해야지 다른 과목도 잘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범용 기술인 겁니다. 분야를 안 가리고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얘기를 들을 때마다 윌 스미스가 출연한 영화 아이로봇이 생각이 납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인공지능 로봇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많이 대체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만약 상황마다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일자리도 영화 아이로봇처럼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화가 되면서 이렇게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다. 근데 그런 공포는 지금 처음 느끼는 공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산업혁명 때 그 러다이트 운동 그래가지고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걱정을 한 노동자들이 다 이게 공장에 가서 기계를 때려 부순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무려 200년 전인 거예요. 그래서 200년 전부터 우리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 다 걱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다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일자리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지만 200년 동안 계속 자동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졌고 그래가지고 계속 실업이 늘어났다면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이 실업자여야지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혹시 실업률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나라 실업률이 1966년부터 집계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실업률을 보면은 7.1%에 달했고 고용률로 따지면은 52.8%였습니다. 고용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고 실업률은 좀 이렇게 많이 있었죠.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 성장하면 당연히 자동화도 같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기계도 많이 도입되고 그러면서. 근데 오히려 실업률이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점점 하락해서 1988년쯤 되면은 2%대로 실업률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97년에 외환위기 터져가지고 약간 좀 올라갔는데 2010년에는 3.4% 그리고 고용률은 58.9%로 52.8%에서 약간 올라갔죠. 그래서 종합하면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실업률은 오히려 소폭 하락하고 고용률은 오히려 반대로 소폭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가 파괴됐다라는 생각과 다르게 어쨌든 전체적인 일자리의 숫자는 꾸준히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반면에 그럼 생산성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1975년하고 2010년 사이에 무려 16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칠게 말하면은 16명이서 할 일을 과거에 지금은 1명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그럼 15명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오히려 소폭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꾸준히 자동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는 거는 되게 의외인데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주로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 그렇게 노동질학적인 기술 진보가 돼가지고 자동화를 해가지고 더 많은 생산을 했다 그러면은 똑같은 생산을 하는데 들어간 노동력은 더 적어지니까 생산량이 그대로고 자동화만 하면은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생산량이 고정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함정인 거예요. 생산량이 왜 고정인 거예요? 생산량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하나의 상품을 만들 수 있다가 두 개의 상품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그 고용인을 반을 줄이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팔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체로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인력을 절감하는 속도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속도가 대체로 비슷하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 실업은 이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사람들의 업무 중에 자동화가 쉬운 업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무가 있는데 자동화가 쉽지 않은 임무가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으로 사람을 이렇게 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ATM 기계가 발명된 게 한 1980년대 초반 그때쯤이거든요.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일자리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ATM기가 도입된 지 한 10년쯤 후에 고용이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미국 은행의 전체 지점의 고용 인원이 소폭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ATM 기기가 도입이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반복적인 업무, 위출금 업무 같은 데서 절약한 노동력을 대신에 그런 좀 복잡한 상담 업무라든지 근데 투입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대신에 고용은 이렇게 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ATM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기술의 한 사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자동화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은 다르지 않을까요? 기존엔 하는 얘기가 자동화의 경우 자동화가 쉬운 거는 공장에서 이렇게 아까 말한 용접이나 페인트 칠 같이 굉장히 루틴하고 언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만 자동화가 가능했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일은 자동화가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제한적인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래서 뭐 전문직이라든지 그런 쪽의 노동까지도 이렇게 대체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게 뭐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죠. 그러니까 바둑기 사람은 굉장히 그 고급 노동자잖아요. 고급 지식 노동자고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는 그런 고도의 직접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긴 거고 뭐 의사도 보면은 이렇게 저는 IBM에서 왓슨이라는 게 나왔죠. 그 인공지능 의사. 그런 식으로 전문직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해 나가는 것 같은데 혹시 정말로 인간의 노동이 불필요한 시대가 올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그게 왜냐면은 인공지능이 분명히 기존의 자동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기저기 영역까지도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인간의 모든 노동을 다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인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어떤 유연한 그 문제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뭐냐? 사람으로 비유하자면은 수학 같은 거 문제 풀 때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문제은행 같은 데서 족보 외워가지고 막 많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암기 위주로 푸는 그런 학생이 인공지능이거든요. 인간에 비해서 워낙 암기력이 뛰어나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정해진 그 출제 패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이렇게 버벅대기 시작하는 게 인공지능이란 겁니다. 지겹게 계속 암기를 하고 반복하면 어떻게든 해결될 수 있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바로 그 대인 스킬입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을 가장 대체하기 힘든 일자리는 사람들이 무조건 가장 고학력, 가장 가방끈 일자리가 대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자리가 더 대체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 예를 들어 뭐 사회복지라든지 뭐 그런 쪽이 오히려 더 이렇게 기계로 대체하기는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박사님, 지금까지는 저희가 일자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화제를 좀 전환을 해서 경제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산업을 육성해야 좋을까요? 4차 산업혁명 관련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그러면 어느 산업이 유망하냐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4차 산업혁명은 있어도 4차 산업이란 없습니다. BIT 산업이 다 IT 산업이 되고 모든 산업이 다 혁신 산업이 되는 이런 융합의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유망 산업을 딱 찍어서 거기에 집중하자. 그거는 4차 산업혁명의 그 철학하고는 안 맞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신기술을 알고 기존의 산업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신기술만 안다고 그냥 그 기존의 산업이 저절로 접목이 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비즈니스 자체도 잘 알아야지 접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율주행 관련된 뭐 인공지능 기술만 있다가 자율주행 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율주행이 되려면 먼저 차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차를 만들 줄 알아야지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뭐 핀테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핀테크를 하려면 먼저 금융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신기술을 적용할 기존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적응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계속 말씀드린 게 범용 기술이 중요하다고 한 거죠. 특정한 용도를 가리지 않는. 근데 특정한 용도를 가리지 않는다면 뭐겠어요? 누군가 발명해도 남들이 그냥 공짜로 가져다 쓸 우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범용 원천 기술의 경우에는 무임승차의 우려가 크고 무임승차 가능성이 있으면 뭐냐? 아무도 총대를 메고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 기술을 개발하려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국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교육비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걸 일종의 국가의 공공재로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인공지능 데이터 인프라라든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육성을 해나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나 기업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개인의 입장에서도 많은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혹시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프로그래머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닌 대부분의 국민들 기준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필요한 게 그 문해력입니다. 그래서 뭐 IT 리터러시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IT 기술에 대해서 기초적인 수준을 모르면은 이건 옛날로 치자면 문맹 같은 신세에 보인다고. 근데 그렇다고 뭐 완전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그 밑도 끝도 없고 뭐 옛날에도 뭐 한자다 그러면 뭐 5만 자를 다 배울 수 없으니까 상용 한자 1800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봐.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건 최저 기준 같은 게요. 그리고 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 엄청난 방대한 기술 다 알 수가 없어요. 현재 기술이 할 수 있는 게 뭐고 할 수 없는 게 뭔지 그걸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이다 그러면은 뭐든지 다 이렇게 완벽하지가 않다는 게 인공지능의 특징이에요. 구글 자동 번역 그러면은 되게 요긴하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엉망이다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무용한 거냐 그건 아니고 번역이 아예 없는 것보다 나은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그런 번역을 가지고 문학작품을 번역하면 큰일 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떨 때 신기술을 잘 쓸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말려야 되는지 이거를 본인이 깨닫고 딱딱 끊어주고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스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4차 산업혁명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방심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 미래에 잘 대비하시기를 바라며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